그래, 자세 좋다. 여구는 말이야, 이렇게 상체를 잘 숙여야지. 안 그래? 오늘의 이야기는 한마디의 모욕으로 시작된 거대한 싸움,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조직에 홀로 맞선 한 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새벽은 언제나 서늘한 군홧발 소리와 함께 찾아왔다. 대한민국 육군의 수많은 정보 및 통신병과 장교들이 거쳐가는 곳, 육군정보학교. 회색빛 건물들과 반듯하게 정돈된 연병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 견고하고 차가운 성체 안에서 강유라 대위는 전입 3주째를 맡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ROTC 출신, 그것도 통신병과 여군. 그녀에게 붙는 꼬리표들은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녀를 둘러쌌다. 임관 성적은 최상위권이었고 야전 부대에서의 평판도 나쁘지 않았다. 통신 운용 능력과 전술 제안 능력을 인정받아 이곳 정보학교의 고급 과정인 정보통신 운용 고등군사반에 파견된 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육군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인다는 자부심이 가득한 이곳에서 그녀는 이방인이었다. 동기생 대부분은 육사 출신의 보병, 포병 등 전투병과 소령 진급을 앞둔 대위들이었다. 그들만의 끈끈한 네트워크와 암묵적인 서열 속에서 비주류인 그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보이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는 길 마주치는 동료 장교들은 가벼운 목례만 건넬 뿐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유라의 어깨에 달린 대위 계급장이 아닌 여군이라는 성별에 먼저 닿는 듯했다.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는 내내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이 따가웠다. 결국 그녀는 언제나처럼 창가 구석의 1인용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왁자지껄하게 어젯밤의 축구 경기나 주식 이야기를 나누는 남자 장교들의 무리에서 그녀는 투명인간이었다. 강 대위 혼자 먹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교육과정의 주임 교수인 박성철 대령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50대 초반의 그는 육사 출신 보병 연대장까지 역임한 소위 뼛속까지 군인인 사람이었다. 잘 다려진 전투복과 반짝이는 전투화, 온화해 보이는 미소 뒤에 숨겨진 서슬 퍼런 권위는 누구도 쉽게 거스를 수 없게 만들었다. 네, 주임 교수님. 편하게 먹으려고 혼자 앉았습니다. 그래, 편한 게 좋지. 근데 여럿이 먹어야 밥맛도 더 좋은 법이야. 너무 벽치고 지내지 말라고. 다들 자네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강 대위가 너무 차가우니까 다가가질 못하는 거 아니야. 악에 없는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말의 가시는 유라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내가 차가워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밀어내서라는 말을 목구멍까지 밀어 올렸지만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을 대신했다. 박 대령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 떠났다. 그의 말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주변 테이블의 소음이 잠시 잦아들었다가 다시 이어졌다. 유라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는 것을 느끼며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오전 수업은 적통신 감청 및 분석이었다.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유라는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느꼈다. 어제 그녀가 전술토의 시간에 제시했던 기만 전술을 활용한 역심리 통신망 구축 방안에 대해 몇몇 동료들이 노골적으로 비웃었던 터였다. 소설을 쓰네, 소설을 써.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라며 던졌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강의를 진행하는 소령은 유라의 의견을 높이 평가하며 추가적인 발전 가능성을 논했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들에게 있어 통신은 전투를 지원하는 보조수단일 뿐 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라는 유라의 주장은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의 외침으로 치부되었다. 수업 시간 내내 유라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조별 토의가 시작되자 그녀가 속한 조의 남자 장교들은 마치 유라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유라가 의견을 내려고 입을 열면 누군가 말을 끊고 다른 화제를 꺼냈다. 명백한 무시였고 의도적인 배제였다.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적의 주파수 변경 패턴을 분석해보면 유라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대화에 끼어들려 했을 때 조장이었던 김진우 대위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강 대위. 그건 그냥 이론적인 거고. 야전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시간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케이블 깔고 안테나 세우면 되는 거야. 그의 말에 다른 조원들이 크크 웃음을 터뜨렸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통신병과 전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여기서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짓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손에 쥔 볼펜이 부서져라 힘이 들어갔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일과가 시작되기 전 유라는 잠시 흡연장 근처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지만 이곳은 유일하게 그녀를 찾는 사람이 없는 장소였다. 그때 흡연장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김진우 대위와 다른 동료 장교들이었다. 아, 진짜 강유라 걔는 왜 이렇게 나대는 거냐? 그냥 얌전히 있다가 가면 될 것이지. 그러게 말이야. 무슨 대단한 전략가 납셨어. 여군들은 왜 저렇게 티를 못 내서 안달인지 몰라. 인정 욕구가 강해서 그래. 여자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근데 얼굴이랑 몸매는 반반하지 않냐? 어제 토의 시간에 보니까 상에 단추 터지려고 하던데. 이어지는 말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저속한 성희롱이었다. 유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발이 떨려왔다. 이것이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동료 군인이 아닌 그저 성적인 대상. 그녀의 능력과 노력은 그들의 편견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성격 이상한 여군이라는 낙인만 찍힐 뿐이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숙소 방향으로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군인은, 특히 여군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날 밤 유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없었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 견고한 성체를 지배하는 썩어빠진 우월감과 차별의식이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주임 교수 박성철 대령이 있었다. 사건은 며칠 뒤에 터졌다. 금요일 오후 일과가 끝날 무렵 박성철 대령이 교육생 전원을 강당에 소집했다. 다들 주말 계획은 잘 세웠나? 오늘 저녁 내가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으니 모두 참석하도록. 교육생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을 위한 것이니 빠지는 인원 없도록 하고. 특히 강유라 대위.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유라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강 대위는 오늘 회식의 통신 지원 담당관으로 임명한다. 네? 못 들었나? 통신 지원 담당관. 회식 자리에서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분위기 띄우고 술 떨어지지 않게 보급하고 상급자들 잘 보좌하는 임무. 자네 통신 병과니까 아주 잘할 거야. 하하. 박 대령의 농담에 강당 안의 모든 남자 장교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통신 지원이라는 말은 누가 들어도 술 시중을 들라는 의미였다. 명백한 조롱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향해 비웃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처럼 그녀는 힘겹게 대답했다. 회식 장소는 부대 근처의 한 대형 한우 식당이었다. 넓은 방에 수십 명의 장교들이 자리를 잡자 고기 굽는 연기와 술 냄새, 그리고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유라는 박 대령의 지시에 따라 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야 했다. 자, 우리 정보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박 대령이 잔을 높이 들자 모두가 위하여. 를 외치며 술을 마셨다. 회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박 대령의 통신 지원 지시도 시작되었다. 어이 강 대위. 통신 두절이다. 여기 소주 한 병 신속하게 보급하도록. 강 대위. 저쪽 테이블 안테나 감도가 약한 것 같은데? 가서 주임 교수가 특별히 신경 쓴다고 술 한 잔씩 따라드리고 와. 유라는 묵묵히 일어나 빈 술병을 치우고 새 술병을 가져왔다.
다른 테이블을 돌며 억지 미소를 지으며 술을 따랐다. 동료 장교들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낄낄거리며 그녀를 쳐다봤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몸을 훑어보기도 했다.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박태령의 언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술에 취해 일부러 자신의 젓가락을 테이블 밑으로 떨어뜨린다. 그리고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한다. 어이 강대위, 통신 두절이다. 여기 바닥에 떨어진 내 수저 감도 불량이야.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그 말에 좌중의 모든 시선이 유라에게로 쏠린다. 대령이, 그것도 수십 명의 후배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대위에게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줍게 하는 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갑질이었다.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박태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촉한다. 뭐해? 어서 줍지 않고. 유라는 치욕을 느끼며 어쩔 수 없이 몸을 숙인다. 그녀가 테이블 밑으로 허리를 숙여 젓가락을 집으려는 바로 그 순간 박태령이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등 위로 손을 올린다. 그리고는 마치 안마라도 하듯 어깨부터 등허리까지 노골적으로 더듬어 내리며 역겨운 목소리로 속삭인다. 그래, 자세 좋네. 여군은 말이야, 이렇게 상체를 잘 숙여야지. 안 그래? 그의 말에 몇몇이 저질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끈적한 손길과 귓가를 파고드는 모욕적인 언사에 유라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그녀의 영혼을 짓밟기 위한 의식이었다. 유라는 젓가락을 움켜쥔 채 그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시끄럽던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태령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강대위, 지금 뭐 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 먼저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뭐? 감히 먼저 일어나? 앉아. 박태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을 붙들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라는 허리를 숙여 경례를 하고는 그대로 방을 뛰쳐나왔다. 등 뒤로 적에 미쳤나? 당장 안 들어와. 하는 박태령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유라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먼저 회식 자리에서 일어선다. 비틀거리며 식당을 빠져나와 숙소로 돌아가려는 그녀의 앞을 뒤따라 나온 박태령이 막아선다. 인적이 드문 식당 주차장이었다. 강 대위, 내가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딜 가려고 해? 그의 눈은 술기운과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이거 놓으십시오. 놓긴 뭘 놔. 내가 자네 좋게 봐준다고 했지? 여군이 진급하려면 말이야, 이런 융통성도 있어야 하는 거야. 그는 유라를 주차된 자신의 차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유라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그는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턱을 억세게 붙들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시끄럽게 굴지 마. 여기서 내가 소리 질러봐야 도와줄 사람 하나 없어. 내가 오늘 밤 군 생활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순순히 따르는 게 좋을 거야.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노골적인 협박에 유라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그 순간 식당에서 다른 장교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박태령은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 괜히 소문내고 다니다간 너만 다쳐. 라는 말을 남기고는 혀를 차며 돌아선다.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단순한 성희롱이 아니었다. 강간 미수에 가까운 명백한 범죄였다.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하얀 커서가 그녀의 심장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수신 육군본부 감찰실. 발신 육군정보학교 대위 강유라. 제목 육군정보학교 주임교수 박성철 대령의 직권 남용 및 성추행에 대한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울음기 대신 차가운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다. 거대한 성체에 던지는 그녀의 선전포고였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천의 깊은 밤, 강유라 대위의 외로운 전쟁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밤을 새워 작성한 보고서는 동이 틀 무렵 완성되었다. 강유라 대위는 탈진한 몸을 이끌고 책상 앞에 꼿꼿이 앉아 자신이 쓴 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문장은 건조했고 감정은 배제되었다. 오직 육하원 측에 따른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었다. 회식 날짜와 시간, 장소, 박성철 대령의 발언과 행동, 그리고 성추행이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까지. 마지막 문장을 확인하고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그녀는 거대한 문을 닫는 듯한 후련함과 동시에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는 듯한 막막함을 느꼈다. 육군 인트라넷에 접속했다. 메인 화면 구석에 자리한 소원 수리 및 고충 처리 게시판은 존재하지만 누구도 쉽사리 클릭하지 않는 이름뿐인 공간이었다. 익명성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군 내부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허술한 방패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익명 대신 자신의 이름과 군번, 소속을 정확히 기재했다. 수신 육군본부 감찰실장, 발신 육군정보학교 정보통신 운용 고등군사반 교육생 대위 강유라. 익명의 투서는 힘이 없다. 의심받고 폄하되고 결국엔 내부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치부되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계급과 군번 그리고 남은 군 생활 전부를.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채 유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야전 부대에서 처음 소위 계급장을 달던 날의 벅찬 감정, 혹한기 훈련에서 병사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통신망을 개통했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이 군복에 가졌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딸깍. 고요한 BOQ 방안에 마우스 클릭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날 아침 유라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평소와 같지 않은 것은 주변의 공기였다. 그녀가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소음의 데시벨이 미세하게 낮아졌다.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 그녀가 박차고 나간 사건은 이미 소문이 퍼져 있을 터였다. 모두가 힐끔힐끔 그녀를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말을 걸어오지는 않았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그녀의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원이 그려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돌림이었던 것이 오늘은 경계와 적이가 되어 그녀를 찔렀다. 오전 내내 유라는 강철의 벽에 갇힌 기분이었다. 강의실에서 그녀의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쉬는 시간이 되어도 누구 하나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어젯밤의 동조자들은 이제 침묵의 공범이 되어 그녀를 외면했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인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의 한상현 상사는 아침부터 쌓여있는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때 고충 처리 시스템에 새로운 알람이 떴다. 대부분은 휴가나 보급품에 대한 불만 혹은 간부들 간의 사소한 갈등에 대한 내용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목부터 달랐다. 대령의 직권 남용 및 성추행 보고. 한 상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발신자는 정보학교 소속의 대위, 피신고인은 같은 부대 주임 교수인 대령이었다. 게다가 실명 보고였다. 이것은 단순한 투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군 생활을 건 내부 고발이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한 상사는 즉시 보고서를 출력해 감찰과장인 중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중령의 얼굴 역시 심각해졌다. 대령급 장교에 대한 성추행 신고, 그것도 육사 출신 핵심 인사에 대한 고발은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감찰실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발신자 강유라 대위 ROTC 출신의 통신병과군. 평판 조회 먼저 해봐. 그리고 박성철 대령 이 양반 보통 내기가 아닐 텐데. 중령은 잠시 고민하다 수화기를 들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전 비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했다.
그는 정보학교의 감찰 참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기였기에 대화는 딱딱한 격식 없이 진행되었다. 나야. 잘 지내나? 다름이 아니라 자네 학교에 박성철 대령 있지? 혹시 그 양반 관련해서 뭐 들리는 얘기 없어? 구설수라든가. 수화기 너머의 감찰 참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떻게 알았나? 사실 어젯밤에 교육생들하고 회식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야. 여군 대위 하나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하던데. 그 여군 대위, 이름이 강유라인가? 맞아. 어떻게 설마. 감찰 참모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다. 중령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본부로 정식 보고서가 접수됐어. 강 대위 실명으로. 성추행 건으로. 미치겠네. 일이 커지겠는데. 박 대령님 성격에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일단 자네는 모르는 척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조사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 괜히 미리 움직여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대신 상황 잘 파악하고 있게. 전화를 끄는 중령은 담배를 빼어 물었다. 이제 공은 감찰실로 넘어왔다. 하지만 동시에 정보학교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할 것이 분명했다. 박성철 대령은 그날 오후 정보학교장인 소장에게 불려갔다. 학교장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박 대령, 어제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별일 없었습니다. 교육생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단합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박 대령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학교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툭툭 치며 말했다. 그런데 왜 본부 감찰실에서 나한테 확인 전화가 오지? 자네가 여군 대위 하나를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데 사실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아마 그 강유라라는 대위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평소에 딸 같아서 좀 챙겨줬더니 그걸 오해해서 요즘 젊은 애들, 특히 여군들 정신 상태가 이 모양입니다. 박 대령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다. 30년 넘게 지켜온 자신의 명예와 곧 있을지 모르는 준장 진급 심사에 흠집이 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학교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본부에서 조사가 내려올 수도 있으니 처신 잘하게. 괜한 소문나서 학교 전체가 시끄러워지는 건 나도 원치 않으니까. 교장실을 나온 박 대령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감히 일개 대위년이 나를 물어? 그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당장이라도 강유라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고 싶었지만 교장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용히 처리해야 했다. 그는 먼저 교육생 중 가장 신이 많은 김진우 대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김 대위, 자네 강 대위랑 같은 조라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그 여자 평소 행실이 어땠나? 남자 관계는? 혹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박 대령은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며 강유라를 문제 있는 여자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김진우 대위는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여기서 줄을 잘 서야 자신의 군 생활도 편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사실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제 회식 때도 제가 보기엔 대령님께서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을 혼자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 역시 그랬군. 박 대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다른 교육생들에게도 이 사실을 잘 설명하도록. 강 대위가 지금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괜히 동조했다가 같이 피보는 일 없도록 다들 조심하라고 전하게.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충성. 김진우 대위가 나가자 박 대령은 본격적인 보복을 계획했다. 그는 강유라의 교육평가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각 항목마다 최하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다. 리더십 부재, 조직 융화 능력 미흡,
지나치게 독단적이며 비현실적인 사고방식. 그의 펜 끝에서 강유라는 유능한 장교에서 하루아침에 문제 장교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유라의 군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다. 박 대령의 지시를 받은 김진우 대위는 동료들 사이에서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했다. 강 대위, 원래 좀 이상하지 않았냐? 대령님이 좋게 봐주니까 기어오르는 거다. 저러다 우리까지 피곤해지겠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자. 이제 그녀를 향한 것은 단순한 외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적인 따돌림이자 명백한 적이었다. 복도를 지날 때면 대화하던 무리가 등을 돌렸고 식당에서는 그녀가 앉은 테이블 주변 10m가 텅 비었다. 수업 시간에 의견을 발표하면 비웃음이 터져나왔고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는 사소한 트집과 함께 반려되기 일쑤였다. 보이지 않는 감옥. 유라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다. 보란 듯이 더 완벽하게 행동했다. 전투복은 한치의 구김없이 다렸고 전투화는 거울처럼 닦았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을 보고서를 밤을 새워 작성했고 체력 단련 시간에는 남자 동료들보다 한 바퀴라도 더 뛰었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저녁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유라의 앞을 박성철 대령이 막아섰다. 인적이 드문 길이었다. 강대위. 잠깐 보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한 짓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을 텐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유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시선에 박 대령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뭘 잘못했냐고. 내년이 감히 군의 명예에 똥칠을 하고 30년 군 생활한 대선배의 등에 칼을 꽂아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당장 본부에 연락해서 내가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한 거라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주지. 제가 보고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철회할 생각 없습니다. 이게 진짜. 박 대령이 주먹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다. 금방이라도 그녀에게 주먹을 날릴 듯한 기세였다. 유라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좋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내 군 생활, 내가 여기서 끝내주마.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이 정보학교를 나가게 될지 기대하라고. 그는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유라를 쏘아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등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유라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숙소로 돌아온 유라는 문을 잠그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나왔다. 한참을 소리 죽여 울던 그녀는 문득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느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이 목소리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전화를 끊고 주소록을 열었다. 수많은 이름들을 지나쳐 한참을 내려가자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삼촌.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외삼촌 강민준 준장. 어릴 적부터 유독 그녀를 예뻐했지만 군인이 된 후로는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 내 힘으로 크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고 그녀 또한 그럴 생각이었다. 삼촌의 후광을 입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이대로라면 박 대령의 말대로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스스로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자존심과 절박함 사이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한참을 망설이던 유라의 엄지손가락이 마침내 초록색 통화 버튼 위로 향했다. 이것이 마지막 보루였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이 싸움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될 터였다. 차가운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강유라 대위는 몇 번이나 숨을 골랐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낯익지만 오랜만에 듣는 중저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민준입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준장, 그녀의 외삼촌이었다. 직책을 먼저 말하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삼촌, 저 유라예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수화기 너머의 강민준 준장은 조카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균열을 즉시 감지했다. 유라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그의 차분한 물음에 지난 몇 주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처음 정보학교에 전입 왔을 때부터 느꼈던 보이지 않는 벽, 동료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따돌림,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겪었던 끔찍한 모욕과 성추행, 마지막으로 박성철 대령의 협박까지 두서없이 쏟아냈다. 중간중간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할 때면 삼촌은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유라는 거대한 둑이 터진 듯한 위안을 느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수화기 너머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분노를 억누르는 소리 없는 포효와도 같았다. 잠시 후 강 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단단해진 목소리였다. 그래서 육본 감찰실의 실명으로 보고서까지 올렸다고. 네.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요. 잘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질책이나 걱정이 먼저 나올 줄 알았다. 아니, 아주 잘했어. 내가 군인으로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야. 삼촌한테 바로 연락하지 않은 것도 이해한다. 내 힘으로 바로 서고 싶었겠지. 하지만 유라야, 군대라는 조직은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싸우기엔 너무 거대하고 복잡한 곳이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야. 특히 부당함에 맞설 때는. 그의 목소리에는 조카에 대한 안쓰러움과 대견함, 그리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서늘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첫째, 내가 제출한 보고서 절대 철회하지 마. 둘째, 박성철 대령이든 누구든 앞으로 너를 압박하거나 회유하려 해도 절대 동요하거나 응대하지 마. 모든 것은 감찰 조사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만 반복해. 셋째, 내 일과에만 집중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공부해. 운동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알겠나? 네. 이 문제는 이제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내가 시작했고 내가 최전선에 서 있는 건 맞아. 하지만 내 등 뒤에 바람을 불어넣는 건 내가 할 일이다. 이건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야. 일개 대위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거대한 조직의 관성과 일부 썩은 간부들의 압력에 의해 묵살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치다. 이해했지? 네, 삼촌. 고맙습니다. 됐다. 약한 소리 하지 마. 넌 강한 아이야. 일단 끊고 아무 걱정 말고 잠이나 푹 자도록.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거다. 전화를 끊고 유라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이 차가운 성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끈이 자신을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신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이 아주 조금 샘솟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과천. 대한민국 국방의 모든 정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통화를 마친 강민준 준장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조카가 겪었을 모멸감과 공포를 생각하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인트라넷을 통해 박성철 대령의 신상 파일을 열었다. 화려한 경력이 화면을 채웠다. 육사 출신, 주요 보직 역임, 여러 개의 훈장. 하지만 강 준장의 눈은 파일 하단에 있는 특이사항란에 머물렀다. 몇 년 전 그가 연대장으로 근무할 때 부대 내에서 비슷한 성군기 문란 사건이 있었으나 피해 여군이 전출을 가는 것으로 조용히 무마되었던 기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았다. 강 준장은 수화기를 들었다. 정보학교장이나 감찰 참모에게 전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압력으로 비칠 수 있었다. 그가 전화를 건 곳은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그 중에서도 감찰실장의 직통 회선이었다. 충성. 안보지원사 강민준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실장님. 수화기 너머의 감찰실장은 안보사 준장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의아해하면서도 예를 갖춰받았다. 아, 강 장군. 웬일이십니까? 괜찮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보학교에서 올라온 보고건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강유라 대위가 제출한 건입니다. 감찰실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떻게 그 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 아이 제 조카입니다. 강 준장은 담담하게 사실을 밝혔다. 감찰실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일이 복잡해졌다고 생각했다. 장군님 혹시 오해 마십시오.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이 일에 개입하는 순간 제 조카의 진술은 힘을 잃고 빽 믿고 설친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강 준장은 말을 이어갔다. 제가 실장님께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원칙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피신고인의 계급과 인맥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모를 내부의 압력이나 회유 시도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박성철 대령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청탁이 아닌 같은 장성으로서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감찰실장은 강 준장의 의도를 파악하고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안보사 준장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원칙을 무기로 들고 나왔을 때 그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내일 아침 즉시 특별조사팀을 편성해서 정보학교로 보내겠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군의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강 준장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가장 강력한 칼을 뽑아들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폭풍은 정보학교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이천의 육군정보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의 검은색 세단 2대가 위병소를 통과해 학교 본부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감찰실 조사과장인 최현수 중령을 필두로 한 4명의 조사팀이었다. 법무실 소속의 군 검사까지 포함된 이례적인 규모의 특별조사팀이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박성철 대령건으로 본부에서 칼을 빼들었다더라. 교육생들은 물론 학교의 모든 기관 장병들이 술렁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유라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이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불안감이 어렸다. 조사팀은 도착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를 마친 뒤 비어있는 회의실 하나를 통째로 조사실로 확보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소환 대상은 당연히 강유라 대위였다. 최현수 중령과 마주 앉은 유라는 담담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그날의 일을 다시 진술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논리정연한 진술에 최 중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 대위,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 대령은 아마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겪은 사실만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박 대령이나 다른 동료들로부터 협박이나 회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유라는 어젯밤 박 대령과의 대화를 포함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압박에 대해 털어놓았다. 최 중령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다. 유라와의 면담이 끝나자 조사팀은 곧바로 회식에 참석했던 모든 교육생들을 한 명씩 소환하기 시작했다. 복도에 길게 늘어선 대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박 대령에게 줄을 서서 유라를 조롱하고 괴롭혔던 김진우 대위가 첫 번째 타자였다. 김진우 대위. 회식 당일 박성철 대령이 강유라 대위에게 통신 지원 담당관 임무를 부여한 것이 사실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임무 부여로 보였나 아니면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였나? 그것은 김 대위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거짓말을 하자니 위증의 처벌이 두려웠고 사실을 말하자니 박 대령의 보복이 무서웠다. 최 중령은 그의 속을 꿰뚫어 보듯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대위가 하는 모든 진술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위증 시에는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거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걸세. 그 말에 김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장교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몇몇은 자신들의 비겁함을 반성하며 강 대위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박성철 대령이 쌓아 올린 권위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박성철 대령이 조사실로 불려 들어갔다.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소. 강 대위가 나를 음해하는 거요. 저런 정신 나간 여군 하나 때문에 30년 군 생활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소.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최중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대령님, 회식에 참석했던 장교 28명 중 25명이 대령님의 성희롱과 직권 남용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대령님께서 강 대위를 협박하고 교육평가에 불이익을 준 정황 증거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거짓말. 그놈들이 나를 배신할 리가 없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2년 전 연대장 시절에 있었던 성군기 문란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피해 여군이 갑자기 전출을 갔었죠. 저희가 그분과도 연락을 했습니다. 대령님께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성철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까지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30년 철옹성이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특별조사팀이 정보학교에 머문 것은 단 사흘이었다. 하지만 그 사흘은 정보학교 창설 이래 가장 길고 혹독한 시간이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 전체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평소라면 쩌렁쩌렁 울려 퍼졌을 연병장의 구령소리마저 자취를 감췄고 장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쥐 죽은 듯이 지냈다. 태풍의 눈은 단연 강유라 대위였다. 그녀는 조사 기간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아니 오히려 더욱 꼿꼿하게 행동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강의 시간에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필기에 몰두했다. 식당에서도 더 이상 구석 자리를 찾지 않았다. 텅 빈 테이블 한가운데에 당당히 앉아 홀로 식사를 했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이제 조롱이나 적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어떻게 일개 대위가, 그것도 비주류인 여군이 육사 출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령에게 맞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그녀의 등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강 대위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랑 동기라더라. 아니야, 국회의원 딸이래. 무슨 소리야? 안보사령관 직계 조카라는 게 정설이야.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그녀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사실만이 명확해질 뿐이었다. 어제까지 그녀를 정신 나간 년이라 비난하던 이들은 이제 마주칠 때마다 흠칫 놀라며 길을 비켜주기 바빴다. 김진우 대위를 비롯한 적극적인 동조자들은 조사실에 불려 다녀온 이후로 얼굴이 반쪽이 되어 나타난 유라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유라는 그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봤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자신의 진실성과 용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경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이 그녀를 서글프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사 마지막 날 최현수 중령이 떠나기 전 유라를 잠시 불렀다. 강대위, 박성철 대령은 직위해제 후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겁니다. 아마 불명예 전역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직권 남용, 성추행, 위력 행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혐의가 너무 명백하고 증거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동조하거나 묵인했던 다른 장교들도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특히 여론을 조작하고 강 대위를 의도적으로 따돌린 주동자들은 교육과정에서 퇴교 조치 후 원대 복귀시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그것은 유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조치였다. 고생 많았습니다, 강대위. 당신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골마 터졌을 상처를 도려낼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군을 대표해서 미안하고 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군요. 최중령은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경례를 붙였다. 유라도 묵묵히 답례를 했다. 조사팀의 차량이 위병소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을 보는 듯 했다. 박성철 대령의 직위해제 소식은 공식적으로 공표되었다. 정보학교는 충격에 휩싸였다. 30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권력의 무상함을 실감했다. 그의 사무실 문에 직위해제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가 붙었고 며칠 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짐을 싸서 학교를 떠났다. 그의 마지막은 초라하고 쓸쓸했다. 그가 사라지자 얼어붙었던 학교의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녹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식당의 풍경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있던 유라의 테이블에 한두 명씩 다가와 앉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병과 다른 기수의 여군 후배들이었다. 강 대위님, 저 지난번에 전술토의 시간에 하셨던 말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관련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존경과 선망이 가득한 눈으로 유라를 바라봤다. 유라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자신의 자료를 공유하고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의 테이블은 곧 정보학교 여군들의 사랑방이자 해방구가 되었다. 며칠 뒤에는 뜻밖의 인물도 찾아왔다. 바로 김진호 대위였다. 그는 교육과정 퇴교 조치를 받고 원대 복귀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유라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강 대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남자로서, 군인으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정말 비겁하고 부끄러운 짓을 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증오나 경멸의 감정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비굴함이 아닌 진심 어린 후회였다. 그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돌아가서 새로운 곳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십시오. 김진호 대위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유라는 생각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과 조직의 썩은 문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물로 혹은 비겁자로 만드는가. 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만 변한 것은 아니었다. 박성철 대령과 가까웠던 일부 육사 출신 고참 장교들은 여전히 유라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들은 대놓고 비난하지는 못했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렸다. 독한 년. 제 살자고 선배를 저렇게 보내버리냐? 조직을 와해시키는 저런 인원은 군에 있어서는 안 돼. 분명 뒤에 엄청난 백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 저렇게 겁없이 날뛰지. 그들은 유라의 용기를 오만함으로 그녀의 정의감을 조직에 대한 배신으로 폄하했다. 그들에게 군은 여전히 그들만의 성역이었고 유라는 그 성역을 더럽힌 침입자일 뿐이었다. 어느 날 유라는 학교 본관 복도에서 정보학교장인 소장과 마주쳤다. 학교장은 박 대령의 직속 상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유라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강 대위. 네, 학교장님. 충성. 자네 때문에 학교가 아주 시끄러워. 만족하나? 그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저는 사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사실? 자네의 그 잘난 사실 때문에 30년 군 생활한 유능한 지휘관이 옷을 벗게 생겼고 학교 전체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 조직 전체를 생각하는 희생정신은 눈곱만큼도 없는 건가? 자네 하나 깨끗하자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는 유라를 질책했다.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과거처럼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학교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학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직이 부당한 일을 겪은 부하를 보호하는 대신 침묵을 강요하고 가해자를 감싸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저는 그런 조직을 위해 희생할 생각이 없습니다.
썩은 상처는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도려내야 낫는 법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조직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학교장은 유라의 당돌한 대답에 할 말을 잃었다. 일개 대위가 그것도 여군이 자신에게 감히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논리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괘씸한 이라고 작게 읊조리고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유라는 삼촌인 강민준 준장과 다시 통화했다. 괜찮으냐? 들리는 소문에 아직도 너를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다던데. 괜찮아요, 삼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제가 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 그거면 됐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너는 이번 일로 군 전체의 이름을 알렸어. 누군가는 너를 영웅으로 보겠지만 누군가는 너를 눈엣 가시로 여길 거다. 앞으로 너의 모든 행동은 돋보기 위에 올려질 거야.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완벽해질 거예요. 누구도 트집 잡을 수 없도록. 실력으로 증명해서 저의 행동이 개인적인 복수나 오기가 아니라 군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보여줄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삼촌의 흐뭇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다 컸구나, 우리 조카. 그래, 그렇게만 해다오. 너 같은 군인이 많아져야 이 군대가 진짜 강한 군대가 되는 거다. 전화를 끊고 유라는 창밖의 연병장을 내려다봤다. 어둠 속에서도 반듯한 연병장의 선은 선명했다. 그녀는 저 연병장을, 저 군복을,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작은 날갯짓이 일으킨 태풍은 이제 정보학교를 넘어 군 전체로 향하고 있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태풍의 중심에 서기로 결심했다. 특별조사팀이 이천을 떠난 지 2주 후 육군본부로부터 최종 징계 결과가 정보학교로 하달되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신속하고 단호했다. 박성철 대령은 군인 복무규율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권남용 등 7개 항에 걸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파면이 결정되었다.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였다. 불명예 전역보다 더한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연금까지 박탈당하는 극약 처방이었다. 30년 군 생활의 종지부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찍힌 것이다. 사건을 묵인하고 강유라 대위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던 김진우 대위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다른 동조자들에게도 정도에 따라 감봉과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정보학교장 역시 지휘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받음으로써 군 수뇌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결과가 공지되던 날 정보학교는 하루 종일 술렁였다. 누군가는 속이 다 시원하다며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너무 과하다며 혀를 찼다. 하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강유라 대위를 비난하지는 못했다. 그녀의 행동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썩어빠진 군 문화를 도려낸 정의의 칼이었음이 공식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유라는 삼촌인 강민준 준장의 전화를 받았다. 결과 봤느냐? 네, 봤어요. 파면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당연한 결과다. 이번 일은 단순히 한 명의 비위 간부를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 군 전체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총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지. 강 준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 덕분에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다. 며칠 전 육본에서 성군기 문란 근절 대책 회의가 열렸어. 그 자리에서 4사례가 주요 모범 사례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어제 새로운 지침이 전군에 하달됐지. 성희롱,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며 2차 가해자는 가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야. 비공식적으로는 다들 그 지침을 강유라 조항이라고 부른다더군. 유라는 순간 숨을 멈췄다. 자신의 이름이 담긴 조항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자신의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싸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후배 여군들과 힘없는 부하들을 지켜줄 단단한 방패가 되어가고 있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강대위. 삼촌의 따뜻한 격려에 유라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이 싸움의 진정한 승리는 박성철 대령의 파면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은 흘러 3개월간의 정보통신 운용 고등군사반 과정이 끝나는 수료식 날이 되었다. 대강당에 모인 교육생들의 얼굴에는 시원섭섭함이 감돌았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마침내 끝이 온 것이다. 수료식의 하이라이트는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이었다. 학교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영예의 수석 졸업자는 강유라 대위. 학교장의 발표에 강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동료 교육생들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에게 축하를 보냈다. 그 중에는 한때 그녀를 외면했던 이들도 그녀를 동경했던 후배들도 모두 섞여 있었다. 그 모든 박수 소리는 그녀의 실력과 노력에 대한 진정한 인정이었다. 유라는 꼿꼿한 자세로 단상 위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앞에는 한때 자신을 조직을 와해시키는 인원이라 질책했던 학교장이 서 있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보더니 상장을 수여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축하하네. 그리고 미안했네. 자네 덕분에 나도 많은 것을 배웠어. 군의 미래는 자네 같은 군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것은 공식적인 사과였고 동시에 한 조직의 수장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를 향해 군인으로서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경례를 붙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료식이 끝나고 유라는 새로운 보직을 발령받았다. 수도방위 사령부 직할통신단. 대한민국 심장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대 중 하나였다. 그녀의 능력을 인정한 파격적인 인사였다. 이천을 떠나기 전날 유라는 그동안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후배 여군들과 조촐한 다과회를 가졌다. 한 후배 소위가 그녀에게 물었다. 대위님, 사실 그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실 수 있으셨습니까? 유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무서웠지. 매일 밤 잠도 못 잘 만큼 두렵고 외로웠어.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용기. 그게 없으면 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 같은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선배가 되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말에 후배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녀가 뿌린 씨앗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몇 달 후 서울. 수도방위 사령부 통신단에서의 생활은 바빴지만 보람 있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여군이라는 틀에 가두고 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유능한 지휘관, 최고의 통신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극복해냈고 부하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지휘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어느 주말 오후 유라는 휴식을 취하며 부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무리의 군인들이 카페로 들어왔다. 갓 임관한 듯 앳돼 보이는 소위들이었다. 그중 한 여군 소위가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마. 요즘 군대 옛날이랑 완전 달라. 특히 성희롱 같은 건 강유라 조항 때문에 시도조차 못한대. 걸리면 바로 파면이래, 파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라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전설처럼 혹은 든든한 부적처럼 군 안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관악산의 늠름한 능선을 바라보며 유라는 자신의 군 생활을 돌아봤다. 이천의 차가웠던 새벽, 고독했던 식당, 모욕으로 가득 찼던 회식 자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결심을 다지던 그 밤까지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이 군대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녀는 이제 한 명의 장교가 아니라 변화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차가운 강철의 성체에 균열을 냈던 한여군 대위의 용기. 그 용기는 이제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거대한 숲을 더욱 푸르고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쓰라고. 내 주둥이에서 나오는 소음 차단에는 이게 직방일 것 같아서. 방독면 치료라는 잔혹한 가혹행위의 진실을 마주한 그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최전방으로 향합니다. 평범한 어머니가 아닌 별 2개를 단 현역 장군의 모습으로 부대의 정문을 통과하면서 말입니다. 2025년 5월 경기도 연천 육군 제5보 병사단 열세부대. 어둠이 짙게 깔린 생활관은 20개의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규칙적인 들숨과 날숨, 이따금 뒤척이는 소리가 뒤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지만 이등병 이진우에게는 그저 또 다른 긴장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통일의 열쇠가 되겠다는 자부심 넘치는 부대에 배치된 지 이제 겨우 3주.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시선이 가시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진우에게는 남모를 고충이 하나 있었다. 바로 코골이였다. 사회에 있을 때는 그저 가족들의 가벼운 핀잔거리였지만 최전방 경계부대의 심장부인 이곳 생활관에서 그의 코골이는 적의 표적이자 전우애를 해치는 죄악이었다. 특히 생활관의 실세인 황태경 병장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아씨, 저 새끼 또 기관총 갈기네. 어둠 속에서 황 병장의 나직하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진우는 잠결에도 몸을 움츠렸다. 그의 바로 위 관물대를 쓰는 김민준 상병이 맞장구를 쳤다. 정말 고막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는 불침번 서고 와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야, 이진우. 일어나봐. 황 병장의 부름에 진우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심장이 발치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이병, 에이, 진, 우. 관등 성명을 대자마자 턱 밑까지 이불을 끌어올린 황 병장의 짜증 섞인 얼굴이 보였다. 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새끼야. 어떡할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의미 없는 대답. 진우는 잠을 자면서 내는 소리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다. 시정? 내가 내 목구멍에 스위치라도 달았냐? 아가리 닥치고 자는 법이라도 있냐고. 죄송합니다. 황 병장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 하나에 생활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진우의 관물대 앞으로 다가와 킁킁거리며 말했다. 이거 안 되겠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김상병 따라와. 불길한 예감에 진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황 병장과 김상병은 진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생활관 밖으로 끌고 나갔다. 복도를 지나 도착한 곳은 싸늘한 타일과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세면장이었다. 야, 이진우. 내가 우리 소대원들의 쾌적한 수면 환경과 전투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거든.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군기 빠진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본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정신 개조 클리닉을 열어주려고. 황 병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집어든 것은 화생방 훈련 때나 보던 M17 방독면이었다. 낡은 고무와 플라스틱이 뒤섞인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것 써. 예? 귀 안 들리냐? 이것 쓰라고. 내 주둥이에서 나오는 소음 차단에는 이게 직방일 것 같아서. 진우는 저항할 수 없었다. 김상병이 그의 머리를 뒤에서 붙잡았고 황 병장이 거칠게 방독면을 얼굴에 씌웠다. 순식간에 시야가 어두운 정화통과 뿌연 렌즈로 가려졌다. 고무가 얼굴을 압박하고 숨을 쉴 때마다 슉슉거리는 자신의 호흡 소리만 고막을 때렸다. 극심한 공포가 엄습했다. 자, 이제부터 내 코골이가 얼마나 끔찍한 소음인지 직접 체험하게 해줄게. 이건 그냥 방독면이 아니야. 수면 장애 치료기다. 황 병장의 목소리가 방독면 너머로 웅웅거리며 들려왔다. 그 순간 머리 위로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졌다. 방독면과 얼굴 사이의 미세한 틈으로
그리고 음성 진동판으로 얼음장 같은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컥, 컥. 진우는 숨을 쉬려 했지만 들어오는 것은 공기가 아니라 물이었다. 물은 순식간에 방독면 내부를 채우기 시작했다. 코와 입으로 물이 역류하고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몸부림쳤다. 하지만 김상병의 완력에 꼼짝할 수 없었다. 살려주세요. 숨을 쉴 수가. 시야가 흐려지고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물속에 처박힌 듯한 극심한 공포와 질식감. 진우는 버둥거리다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거칠게 뺨을 때리는 충격에 진우는 눈을 떴다. 방독면은 벗겨져 있었고 그는 차가운 세면장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황 병장과 김상병이 당황한 기색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야야, 정신이 들어? 황 병장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진우가 기절하자 덜컥 겁이 났던 것이다. 이 새끼 깡이 약한 거냐 연기하는 거냐? 아무튼 이진우. 오늘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알았어? 그냥 우리끼리 한 훈련이야. 내가 코를 너무 골아서 우리가 좀 빡세게 훈련시킨 거라고. 만약 이 일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면 그땐 이게 훈련으로 안 끝나. 내군 생활 전체가 지옥이 될 거야. 알아들었으면 대답해. 진우는 차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공포는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켰다. 그는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목소리.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의 군 생활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잠드는 것이 공포였다. 억지로 잠들지 않으려 버티다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그러다 코를 골면 어김없이 세면장으로 끌려가 수중호흡 훈련을 받아야 했다. 물의 양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질식의 고통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의 영혼은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의 하늘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실. 거대한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을 등지고 선 여성의 어깨 위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별 2개 소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윤. 수방사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자 군내에서도 손꼽히는 전략가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과 빈틈없는 지위는 강철의 독수리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세상 가장 부드러운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아들 이진우였다. 사령관님, 아드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부관인 강 대위가 정중하게 편지를 건넸다. 박서윤 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훈련소 이후 자대에서 온 첫 편지였다. 그녀는 강 대위를 물리고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다. 사랑하는 엄마께. 열쇠. 이병 이진우입니다. 이곳 열쇠부대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선임분들도 다들 잘해주시고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밥도 맛있고 훈련도 할 만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는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화생방 훈련의 심화 과정 같았는데 방독면을 쓰고 물속에서 버티는 훈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선임들께서 제가 폐활량이 좋다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군대는 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엄마도 건강 잘 챙기시고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늠름한 군인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가 때 뵙겠습니다. 충성. 박서윤 소장은 편지를 다 읽고 잠시 눈을 감았다. 아들의 씩씩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다. 그러나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방독면을 쓰고 물속에서 버티는 훈련? 뭔가 이상했다. 5사단 보병대대 신병이 그것도 자대 배치 3주 만에 받을 훈련이 아니었다. 그런 식의 훈련은 정식 교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만약 비슷한 훈련이 있다면 UDTSEAL이나 SSU 같은 특수부대의 생식주 훈련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다. 선임들이 칭찬했다는 뉘앙스도 마음에 걸렸다.
정식 훈련이라면 교관이나 분대장이 평가해야 마땅했다. 군대는 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이 문장은 마치 무언가를 애써 포장하려는 듯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아들의 필체는 평소보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랜 세월 수많은 보고서와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며 단련된 그녀의 직감은 이 편지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편지지 한 구석에 희미하게 번진 얼룩은 마치 눈물 자국 같았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부관을 호출했다. 강 대위, 지금 바로 5사단 인사참모에게 연락해서 제27여단 제2대대 5중대 이진우 이병의 최근 2주간 훈련 일정을 확인해주게.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묻는 거라고 해.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강 대위는 박서윤 소장의 굳은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읽었지만 묵묵히 경례하고 방을 나섰다. 1시간 뒤 강 대위가 다시 사령관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 역시 굳어 있었다. 보고 드립니다. 5사단 해당 중대의 최근 2주간 훈련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주간 정례 훈련, 정신교육, 개인 정비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특히 수중 훈련이나 비인가된 방식의 화생방 관련 훈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서윤 소장은 말없이 창밖의 야경을 응시했다. 서울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아들의 편지에 적힌 방독면 수중 훈련과 공식 훈련 기록의 부재. 이 명백한 불일치는 단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혹행위.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그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다. 불안감은 순식간에 강철 같은 분노로 변했다. 감히 누구 아들인데? 아니, 누구의 아들이든 대한민국 군인이 부당한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편지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글자가 유독 아프게 박혔다. 아들은 지금 지옥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다.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군인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그 끔찍한 행위를 특별한 훈련으로 포장해서 보낸 것이다. 박서윤 소장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결심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감찰은 너무 느리고 증거는 인멸될 것이다. 가해자들은 시간을 벌고 피해자는 고립될 것이다. 그녀는 직접 가야 했다. 수방사령관이 아니라 한 이등병의 어머니로서. 하지만 그녀가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강 대위. 예, 사령관님. 내일 오전 내 스케줄 전부 비우게. 국방부 회의는 급성 위경련으로 불참한다고 보고하고 대신 사령관용 검은색 세단과 운전병만 대기시켜. 행선지는 연천이다. 알겠습니다. 혹시 5사단에 미리 연락을. 아니. 박서윤 소장은 강 대위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흘렀다. 그 어떤 사전 통보도 하지 않는다. 열쇠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급소를 찔러야 하는 법이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아들을 위해 그녀는 이제 지옥의 문을 열어젖힐 열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수도방위 사령부의 표식이 제거된 검은색 세단이 아침에 혼잡을 뚫고 북쪽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박서윤 소장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라면 작전 지역의 지형과 주요 방어 거점을 머릿속으로 그렸을 그녀였지만 오늘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 이진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들의 편지를 수십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읽을 때마다 방독면, 물속, 선임들의 칭찬이라는 단어들이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20년 넘게 군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지휘했지만 지금처럼 무력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내부, 아들이 몸담고 있는 바로 그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운전석의 김상병은 백미러로 간간히 박서윤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 강철 같던 사령관의 얼굴에 드리운 냉혹한 그늘과 슬픔의 경계에서 그는 목적지에 다가갈수록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느꼈다. 감히 목적을 물을 수도 말을 걸 수도 없는 압도적인 침묵이 차 안을 지배했다. 박서윤은 눈을 감고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유난히 겁이 많았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여리고 따뜻했던 아이.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친구가 넘어지면 제1처럼 달려가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였다. 그런 아들이 질식의 고통을 특별한 훈련이라 포장하며 엄마를 안심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아들의 편지는 살려달라는 비명이자 동시에 엄마를 지키려는 처절한 방어기제였다. 진우야, 조금만 버텨. 엄마가 간다. 차가 연천군 경계에 들어서자 박서윤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고 예리한 적의 심장부를 꿰뚫으려는 지휘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부관에게 받은 5사단 2대대의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전 9시 30분 제5보병사단 2대대 위병소. 한가로운 아침 위병소 근무를 서던 박일병과 최상병은 멀리서 다가오는 검은색 세단을 발견하고 긴장했다. 번호판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동그래졌다. 민간 차량 번호판이었지만 차종과 풍기는 위압감이 보통이 아니었다. 규정대로 차를 멈춰 세운 최상병이 창문 너머로 경례했다. 열쇠.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습니까? 조수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운전병인 김상병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다.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왔습니다. 사령관님께서 2대대 방문 용무가 있으십니다. 수방사 사령관님이십니까? 최상병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수방사 사령관. 투스타. 자신들의 직속 상급 부대도 아닌 대한민국 수도를 지키는 핵심 지휘관이 예고도 없이 이 최전방 대대 위병소에 나타난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그는 즉시 위병소장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위병소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잠시 후 허둥지둥 달려나온 위병소장 김중사가 세단 뒷좌석 문을 열려는 순간 문이 안에서부터 열렸다. 그리고 전투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의 박서윤 소장이 차에서 내렸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위장크림보다 서늘한 카리스마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시선은 위병소 너머의 부대 전경을 향해 있었다. 2대대 본부가 어디지? 나직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린 목소리였다. 김중사는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굽히며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대대장님께 보고는 필요 없다. 안내해. 박서윤은 짧게 말을 끊고 앞장서 걸었다. 당황한 위병소 근무자들과 운전병이 그 뒤를 따랐다. 그녀의 등장은 조용했던 대대 전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모습을 본 병사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얼어붙었고 간부들은 저마다 다급하게 어딘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2대 대장 오정규 중령은 아침 결제 서류를 검토하다가 행정보급관이 거의 울상이 되어 뛰어들어오는 모습에 미간을 찌푸렸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수방사령관님께서, 박서윤 소장님께서 지금 대대본부로 오고 계십니다. 오 중령은 귀를 의심했다. 뭐? 수방사령관이 왜 우리 부대에 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위병소에서 확인했고 지금 연병장을 지나고 계십니다. 사전 통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오 중령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예고 없는 상급 부대 지휘관의 방문. 그것도 자신의 지휘 계통과 전혀 다른 군 내에서도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수방사령관의 방문은 단 하나를 의미했다. 사고. 그것도 보통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는 황급히 전투복 매무새를 가다듬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박서윤 소장과 마주친 오중령은 거의 반사적으로 경례를 외쳤다. 열쇠. 대대장 중령 오정규입니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박서윤은 그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으며 말을 끊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중령의 어깨에 넘어 복도를 지나치는 병사들을 향해 있었다.
대대장실로 들어가지. 할 이야기가 있다. 대대장실에 들어선 박서윤은 오중령이 권하는 상석을 마다하고 창가에 섰다. 오중령과 뒤따라 들어온 주임원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박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이곳 이대대에서는 아주 특별한 훈련을 진행한다고 들었다. 오중령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특별한 훈련 말씀이십니까? 그래. 신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독면을 쓰고 물속에서 버티는 훈련. CBRN 훈련의 심화 과정이라고 하던데. 아주 창의적인 훈련 방법이야. 교범에도 없는 내용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행할 정도면 대대장의 훈련 의지가 대단한 모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정규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방독면, 물. 그는 그런 훈련을 승인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고 보고였다. 박서윤 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이곳에 온 것이다. 사령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말귀를 못 알아듣나? 제5중대 소속 이병 이진우. 드디어 아들의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그 병사가 최근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군. 아주 인상 깊었던 모양이야. 집으로 보낸 편지에까지 자랑을 했어. 폐활량이 좋다고 선임들에게 칭찬도 받았다지. 박서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오중령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서늘함이 담겨 있었다. 그 자랑스러운 훈련병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군. 지금 당장 이병 이진우를 여기로 데려와. 오중령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임원사에게 명령했다. 당장 오중대에 연락해서 이진우 이병 작업 중이면 중지시키고 즉시 대대장실로 데려와. 5분 내로. 주임원사가 쏜살같이 뛰쳐나가고 대대장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오중령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방사령관이 한 이등병의 이름을 정확히 호명하며 편지 내용까지 은은 이 상황이 그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한편 오중대 생활관 뒤편에서 잡초를 뽑고 있던 이진우는 갑자기 헐레벌떡 달려온 행정보급관에게 이끌려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너 무슨 사고 쳤냐? 왜 대대장님이 너를 찾으셔? 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대대장실 문 앞에 선 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행정보급관이 문을 두드리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창가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 단정하지만 위험 있는 모습.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그러나 지금 이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엄마? 진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에 대대장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오정규 중령은 엄마라는 말에 경악하며 진우와 박서윤 소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서윤은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떨고 있는 아들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아들의 흙 묻은 전투복과 공포에 질린 눈을 마주했다. 그리고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오정규 중령을 향해 말했다. 내가 이병 이진우의 어머니다. 그 말은 단순한 신분 공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이자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오정규 중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수방사령관. 교범에 없는 가혹행위에 대한 정확한 지적. 그리고 그 피해자가 바로 사령관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오중령은 자신의 군 생활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박서윤은 아들의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을 주었다. 아들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그녀의 분노에 마지막 불을 지폈다. 그녀는 아들을 자신의 등 뒤로 살짝 물리고 다시 오정규 중령을 향해 섰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가 아닌 지휘관이었다. 오정규 중령. 예. 사령관님. 자네 부대에서 벌어진 일을 나는 오늘 아들의 편지 한 통으로 알게 됐네. 정기적인 소원 수리, 간부 면담, 부대 진단.
그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매일 아침 상황 보고에 올리겠지. 그런데 그 시스템은 질식 직전까지 몰린 한 병사의 비명조차 걸러내지 못했어. 이유가 뭔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오중령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대답할 수 없나? 좋아. 그럼 질문을 바꾸지. 박서윤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시선은 오중령을 지나 그의 등 뒤에 굳어있는 다른 간부들을 훑었다. 이 아이에게 방독면 훈련을 행한 자들이 누구지? 그 쓰레기들 이름이 뭔가? 그 단어는 오중령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차마 자신의 입으로 부하들의 죄를 고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동시에 비겁한 책임 회피였다. 박서윤은 그의 침묵을 비웃듯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강철 같던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진우야. 엄마의 목소리에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공포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 조금씩 안도감이 차올랐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한테 말해줘. 누가 너한테 그런 짓을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은 주변의 간부들에게는 더욱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파고들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곳까지 온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앞을 가리켰다. 하지만 손가락은 특정 인물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입을 열었다. 제오중대, 황태경 병장과 김민준 상병입니다. 이름이 터져나오는 순간 오정규 중령은 눈을 질끈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서윤은 다시 오중령을 바라보았다. 들었나? 황태경 병장, 김민준 상병. 지금 당장 그 둘을 여기로 데려와. 어떠한 설명도 하지 말고 그저 대대장이 찾는다고만 전해. 5분 주지. 예, 알겠습니다. 오중령은 주임원사에게 눈짓했고 주임원사는 거의 구르다시피 대대장실을 뛰쳐나갔다. 5분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대대장실에는 박서윤 소장의 차가운 분노와 진우의 가쁜 숨소리, 그리고 오중령의 자책감이 뒤엉켜 있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황태경 병장과 김민준 상병이 들어왔다. 생활관에서 쉬고 있다가 불려온 듯 둘의 표정에는 의아함과 약간의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대대장실 안의 풍경을 보는 순간 둘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다. 잔뜩 겁에 질린 대대장과 주임원사,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복 차림의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의 등 뒤에 숨어 있는 이진우, 열쇠, 병장 황태경, 상병 김민준. 대대장님 부르셨습니까? 황태경은 애써 침착하게 경례를 외쳤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이진우가 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박서윤은 그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마치 사냥감을 뜯어보는 맹수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태경 병장, 김민준 상병이라. 그녀가 입을 열자 황태경과 김민준은 자신들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처음 보는 여성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사단장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자네들 아주 창의적인 병사들이더군. 전우의 콧꼬리를 치료하겠다며 수중호흡 훈련을 직접 개발하고 시행할 정도의 열정이 있다니 말이야. 황태경과 김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수중호흡 훈련. 그들이 진우에게 협박하며 썼던 단어였다. 어떻게 이 여자가 방독면 안에 물을 채우면 질식감 때문에 폐활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나? 아니면 그냥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후임병의 모습이 즐거웠나? 박서윤은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대대장실을 울렸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궁지에 몰린 황태경이 소리쳤다.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김민준 역시 덩달아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일이라고? 박서윤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오정규 중령을 향해 명령했다. 대대장. 예, 사령관님. 저 2명, 지금 즉시 모든 개인 장구 해제시키고 대대 영창에 입감시켜. 혐의는 직권 남용, 가혹행위, 폭행, 그리고 상관 모욕이다. 상관 모욕. 말입니까? 오중령이 되물었다. 앞의 죄목들은 이해가 갔지만 상관 모욕은 섣불리 적용할 죄목이 아니었다. 박서윤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 상관 모욕. 나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박서윤이다. 그리고 저들은 내 아들을 폭행하고 모욕했어. 군인의 아들은 군인의 명예와 직결된다. 이해 있나? 오중령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수방사령관 박서윤. 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 간부에게 턱짓했다. 명령 수행해. 헌병들이 황태경과 김민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황태경이 발악하기 시작했다. 억울합니다. 저 이등병 새끼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장난을. 장난? 박서윤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아와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놈들의 장난에 내 아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그 대가는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군사경찰에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게 될 거다. 내 놈들이 입대해서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부조리, 사소한 폭언 하나까지 전부 다 파헤쳐서 군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해주지. 내가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다. 황태경과 김민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문이 닫히자 대대장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박서윤은 마지막으로 오정규 중령에게 말했다. 오중령. 자네와 해당 중대장은 직무유기와 지휘 태만으로 정식 감찰을 받게 될 거야. 이 시간부로 모든 지휘 권한을 부대대장에게 이임하고 대기해. 알아들었나? 예, 알겠습니다. 오중령은 힘없이 대답했다. 모든 정리가 끝나자 박서윤은 비로소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가자, 아들. 여긴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대대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장병은 길을 열고 부동자세로 서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것은 소장 계급장에 대한 경의인 동시에 아들을 지옥에서 구해낸 한 어머니에 대한 경외였다. 대대 건물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오르며 진우는 처음으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박서윤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차가 부대를 빠져나가는 순간 진우는 창밖으로 열쇠부대라는 부대 마크를 보았다. 그에게 그 열쇠는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지만 오늘 엄마는 그 열쇠를 빼앗아 지옥의 문을 잠가버렸다. 경기도 연천을 벗어나는 검은색 세단 안. 부대를 빠져나온 차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남쪽으로 향했다. 이진우는 흐느낌을 멈추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박서윤의 손은 이제 그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 아들의 손은 생각보다 더 가늘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진우야. 박서윤이 나직이 불렀다. 병원부터 가자. 몸 상태, 마음 상태 전부 다 확인해야 해.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 박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휘관이 아니었다. 아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하는 어머니였다. 내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야.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에 난 상처가 더 무서운 법이다.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야겠어. 그녀의 따뜻한 말에 진우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밤마다 반복된 방독면 치료의 끔찍함, 코를 곤다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폭언과 무시, 황태경 병장이 자신의 관물대를 뒤져 멋대로 과자를 빼먹고 부모님 욕을 섞어가며 인격을 모독했던 사소하지만 비수 같은 일들까지. 그 모든 것을 방관했던 간부들의 무책임함까지도.
박서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들을수록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리는 듯 아파왔고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들끓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엄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 아들. 그녀는 아들을 국군 수도병원으로 데려갔다. 사령관의 지시로 소집된 최고의 의료진은 진우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했다. 신체적으로는 외상이 없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불안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초기 증상이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특히 질식 경험으로 인한 폐쇄 공포증 증세도 우려된다고 했다. 진단 결과를 들은 박서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한 아이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대가가 고작 영창 몇 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썩어빠진 시스템이 낳은 예고된 재앙이었다. 같은 날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실. 급성 위경련으로 불참했던 사령관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개인적인 슬픔의 흔적은 사라지고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직통 라인 버튼을 눌렀다. 상대는 대한민국 육군의 최선임자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총장님, 저 박서윤입니다. 박 장군, 몸은 좀 괜찮은가? 갑자기 위경련이라니 자네답지 않게. 송구합니다, 총장님. 사실은 위경련이 아니었습니다. 박서윤은 담담한 목소리로 오늘 연천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상관의 아들이 당한 특수한 가혹행위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이 지휘 공백 속에서 겪은 인권 유린 사건으로 규정했다. 편지의 내용부터 병원의 진단 결과까지 모든 것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 참모총장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보고가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실인가? 오사단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란 말인가?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총장님. 알겠네. 당장 육군본부 감찰실, 법무실, 군사경찰 합동으로 특별감찰단을 편성해서 오사단에 급파하겠네. 자네 아들 일이라서가 아니야.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야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문책하겠네. 박 장군, 자네는 이번 일에서 잠시 빠져있게.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그게 맞아. 아닙니다, 총장님. 박서윤은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직접 나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이 한 부대의 일탈로 끝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병영 문화 개선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데 제 모든 것을 걸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녀의 확고한 의지에 참모총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단을 내렸다. 좋아. 박 장군의 뜻이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보세. 수방사령관이 다녀갔다는 소문,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이 부대 병사였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대대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대대장과 중대장은 모든 지휘 권한을 내려놓고 대기실에 감금되다시피 했고 부대는 부대대장의 어설픈 지휘 아래 불안하게 돌아갔다. 오후 늦게 육군본부에서 직접 내려온 합동특별감찰단이 도착했다.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각 분야의 최고 베테랑 수사관과 감찰관들은 도착하자마자 대대와 중대의 모든 서류와 PC, CCTV 기록을 압수했다. 중대원 전원은 1:1 개별 면담에 들어갔다. 감찰관의 서늘한 눈빛과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니 사실 그대로만 말하라는 말에 그동안 황태경의 폭력이 두려워 침묵했던 병사들의 입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황태경 병장은 이진우 이병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PX에서 강제로 음식을 사오게 하고 돈을 주지 않은 적도 많습니다. 김민준 상병은 황 병장 옆에 붙어서 항상 가혹행위를 거들거나 방관했습니다. 행정보급관님과 소대장님께 몇 번 넌지시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잘하면 그런 일 없다며 묵살하셨습니다. 진실은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이진우의 방독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황태경은 생활관의 작은 왕이었고 그의 폭력과 부조리는 묵인과 방관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난 거대한 악의 나무였다. 다음 날 국군 수도병원 1인실. 박서윤은 밤새 아들의 곁을 지켰다. 진우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박서윤은 책상 위로 배달된 감찰단의 1차 보고서를 펼쳤다. 보고서에는 제2대대 오중대에서 벌어진 온갖 부조리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선 인격 말살, 금품 갈취,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은폐하려 한 간부들의 기만까지. 그녀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분노보다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것은 비단 오사단만의 문제가 아닐 터였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이진우가 신음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가해자를 군복 벗기는 것으로 책임 간부를 보직 해임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다. 병사들이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가혹행위를 인지한 간부가 이를 묵살했을 때 더 큰 처벌을 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면회, 소포, 전화 등 외부와의 소통 창구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낡은 관습도 모두 부숴버려야 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태풍의 진원지가 자신과 아들이었다면 그 태풍의 끝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변화여야만 했다. 박서윤은 수화기를 들었다. 이번에 그녀가 연락한 곳은 육군본부가 아니었다. 국방부 장관님 비서실입니까? 수도방위 사령관 박서윤 소장입니다.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전군 제안건으로 장관님께 긴급 대면 보고를 요청합니다. 개인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국가를 위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국방부 장관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박서윤 소장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제5보병사단 제27보병여단 예하 제2대대에 대한 특별감찰단의 최종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장관님 그리고 총장님. 이 보고서는 단순한 한 부대의 비위 사실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병영 문화가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직 기능 부전 진단서와 다름없습니다. 박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태풍을 품은 힘이 있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아들의 사례를 데이터로 활용하여 병영 내 소통 부재와 지휘관의 책임 회피, 낡은 인권의식이 어떻게 한 병사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문제는 황태경이라는 일탈한 병사 한 명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일탈이 발생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심지어 동조한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이에 저는 처벌을 넘어선 근본적인 병영 환경 개선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브리핑 자료를 펼쳤다. 첫째, 국방 헬프콜 기능 강화 및 1303 군사경찰 신고 채널 분리 신설. 기존의 국방 헬프콜은 심리상담 기능에 집중시키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직접 운영하는 별도의 신고 채널 1303을 신설. 신고 시 발신자 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가상번호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신고는 국방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로 직접 접수되어 하향식으로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부대 내 은폐 시도를 원천 차단. 둘째, 지휘관 지휘자 책임 명료화 규정 신설. 부대 내 가혹행위 발생 시 가해자 처벌과 별개로 해당 부대의 분대장급 이상 지휘자 및 간부에게 직무유기가 아닌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우선 적용. 특히 사건을 인지하고도 묵살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가혹행위 공범에 준하는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인식을 명확히 각인. 셋째, 병사 마음건강 지원 사업 확대. 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에 병사들이 원할 경우 외부 민간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지원. 모든 상담 기록은 군에 보고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오직 병사의 회복을 위해서만 사용. 넷째, 스마트 열린 병영 정책. 불필요한 사유로 면회, 전화, 소포를 통제하는 행위를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규정.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생활관 내 공용 영상통화 부스를 설치하여 가족과의 소통을 보장함으로써 병사의 심리적 고립을 방지. 박서윤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군의 오랜 관행과 지휘관의 권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내용이었다. 몇몇 장성들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현직 소장, 그것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걸고 던진 이 제안의 무게를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침묵 끝에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박 장군, 자네의 뜻 잘 알겠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더 늦기 전에 수술을 시작해야겠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네. 아니, 반드시 관철시키겠네. 그날의 회의는 5사단 가혹행위 사건으로 명명되었고 박서윤이 제안한 혁신안은 대한민국 군대의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 수개월 후 군사법원의 판결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주범 황태경 병장은 상습 폭행, 가혹행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그의 병적 기록부에는 파면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공범 김민준 상병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산 것은 간부들이었다. 지휘감독 소홀 및 가혹행위 방조 혐의로 법정에 선 2대 대장 오정규 중령과 중대장 행정보급관은 전원 강등과 함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실상 진급길이 막히고 군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중징계였다. 가만히 있었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군 전체에 똑똑히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진우는 병원과 집에서 심리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군에서는 그에게 의병 제대를 권유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군 생활을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끝까지 마치고 제 발로 당당하게 위병소를 걸어 나오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상처를 극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깊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진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육군훈련소의 신병교육 조교로 보직을 변경했다. 그는 자신의 끔찍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하는 훈련병들에게 부조리에 맞서는 법과 동기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다. 특히 그가 진행하는 마음의 편지 시간에는 수많은 훈련병들이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들을 쏟아냈고 진우는 그들의 첫 번째 상담사가 되어주었다. 그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열쇠가 아닌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있었다. 1년 후 늦여름의 어느 주말, 육군훈련소 면회실. 이제 곧 병장 진급을 앞둔 이진우 상병은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다. 계급장이 하나 더 늘어난 그의 어깨는 전보다 훨씬 넓고 듬직해 보였다. 엄마, 여기 훈련소 식당 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다음엔 꼭 한번 드셔보셔야 하는데. 그래? 우리 아들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네.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한 모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에게 소장과 이등병의 어색함은 없었다. 그때 면회실 한쪽 구석에서 한 훈련병이 안절부절 못하며 공중전화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다. 진우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그 훈련병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 있나? 충성. 아닙니다. 괜찮아, 말해봐.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저기 벽에 붙어있는 번호 보이지? 무슨 일이든 정말 힘들면 저기로 전화하면 돼.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진우의 따뜻한 말에 훈련병은 용기를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서윤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가 시작한 거대한 태풍의 끝에서 아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면회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박서윤은 생각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지옥의 문을 열었지만 정작 아들은 그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찾아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외침과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은 5사단 가혹행위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대한민국 군대는 더디지만 분명하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낸 이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